그러니까 지난주 거 복습 제대로 하셨죠? 하셨어야 돼요. 그래 오늘 들으시는 거 조금 수월합니다. 자, 지난주에 민법이란 게 첫 시간에는 뭐 이제 전반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민법이란 게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요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게 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그럼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이 당사자의 분쟁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가?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요. 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통해서 법률 행위인 경우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기고, 법률 규정에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규정에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요거를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라 했고, 그 결과가 법률 효과라고 했으며, 요게 구체적으로 권리 변동이라 했고, 권리 변동에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다. 그 중에서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시자. 두 번째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구별하시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를 구별하시자.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변경은 주체 변경만 생각하시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의 개념 정도 구별하시자.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법률 행위라 그랬고, 법률 행위는 일단 세 가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 행위라는 건 원하는 거를 손에 넣는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 그걸 의사라 했고, 그걸 표시를 해야 된다. 의사 표시. 두 번째로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세 번째로 법률 요건이다. 요 세 가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생각 안 나도 됩니다. 하나하나 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거, 요거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지게 되고, 단독행위는 또다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법률행위 요건이라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기 위한 요건이 뭐냐? 두 가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었죠. 성립 요건은 신경 쓰지 마시자 그랬고요.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란 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의사 능력이 없는, 예컨대 만취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고, 행위 능력에 제한되는 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딱 그것만 기억하셔야 됐어요. 두 번째로 법령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목적의 확정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적법성이 있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사표시 요건으로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확정성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 분양계약 따위를 체결할 때
동호수를 확정해서 분양을 하거나 또는 전산추천 같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은 갖춘 것이다. 확정성은 딱 그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딱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법률의 목적이 지난번에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확정성까지 말씀드리고 여기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본다. 자, 먼저 그 중에 가능성을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가능성. 법률 행위는 그 법률의 목적 달성이 설령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지난주에 별을 따다 주기로 하는 계약 같은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랬습니다.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때 반대가 불가능이겠죠. 그걸 불능이라 합니다. 근데 이 불능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이을과 1월 10일 날 건물 매매 계약을 해요.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9일 날 이 건물이 멸실이 돼요. 1월 9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다면, 건물이 멸실됐다는 건 무너져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1월 9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반면에 1월 15일 날 건물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매매 계약, 즉 법률행위 당시에는 갑이 이렇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 날 건물이 멸실이 돼. 만약에 1월 15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으나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하게 돼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능이, 유형이 원시적 불능, 즉 행위 당시 불능이 있고요. 행위 이후 불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 당시 불가능하든 행위 이후에 불가능하든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했다면 유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불가능했다면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지문에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틀린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정리,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 불가능할 때 무효,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을 구별하시면 되는데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전부 무효, 일부 무효를 보고 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딱 이 정도. 행위 당시 가능해야 유효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인데요. 적법이라는 것은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이게 적법이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일단 있다는 전제에서 그걸 위반하지 않는 게 적법이에요. 법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조금. 그래서 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걸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적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가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중개를 하십니다. 중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이 수수료 율,
수수료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상한을 규정해 놨어요. 중개수수료율. 정확한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이 얼마인지는 중개사법 교수님한테 확인하시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는 중개사법을 몰라요. 일단 이렇게 0.4%라고 좀 일단 정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0.4%로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병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1%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유효인데 요거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요게 적법성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남는 게 1% 전체가 무효냐, 0.5%를 초과하는 0.6%만 무효냐, 전부가 무효냐, 일부가 무효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요때 우리 대법원은 초과 부분만 무효, 0.6%, 0.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부 무효인지 일부 무효인지 나중에 확인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그게 적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주택을 임대차합니다. 돈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걸 임대차라고 해요. 자, 갑, 임대인, 물건을 빌려준 사람, 을, 임차인입니다. 물건을 빌린 사람. 제주도 렌터카 생각하셔도 돼요. 그것도 임대차예요.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 중에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누가 고쳐줘야 될까요? 우리 민법은 임대인이 고쳐주도록 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려고 연락을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 뭐 해외여행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지금 당장 보일러가 고장났고 겨울이어서 추워 얼어 죽겠어. 근데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 그럼 임차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을 하게 돼요. 요거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따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수선은 을이 하기로, 수선은 을이 의뢰 비용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럼 이 특약은 요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수선은 임대인이 하고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을 하기로 했다면 요거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유효해요. 분명히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말 것이에요. 근데 이건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무효여야 돼요. 그런데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 아하,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 말하는 이 법은 모든 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이 나눠진다. 위반을 했을 때 무효가 되는 법, 꼭 지켜야 되는 법, 이걸 강행규정, 강행법규로 하고,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법, 안 지켜도 되는 법, 그걸 임의규정이라 하자. 그래서 법을 두 종류로 나눠서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지만 임의 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가 아니다 말이지. 자, 그러면 첫째,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X.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거 오늘 외웁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다음 중 임의규정이 아닌 것,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적도 있고요. 다음 중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3번이나 답이 이걸로 나왔었습니다. 비용상환청구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이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그럼 정리하면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적법해야 된다. 이때 적법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그 법은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과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지는데,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이고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의 예를 하나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이게 적법성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있어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아요. 을이 이걸 병에게 되팔아요. 되파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되판다. 전매라고 불러요.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서 분양권 전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매, 되파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되파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팔도록 돼 있어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팔아야 돼요. 왜? 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내요. 되팔면 뭘 내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국가는 을로 하여금 을로부터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면 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을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세금을 때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되팔아요.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확인을 해보면 원래대로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된 걸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으니까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요. 이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권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소유권자 누구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요. 누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을이. 중간에 있는 놈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을은 이런 짓을 왜 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거, 이거 세금 포탈이라 합니다. 세금 포탈.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해요. 위반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형량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있어요.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된다는 건 이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돼. 그럼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이에요, 임의예요? 강행이에요. 그러면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한 행위는 유효, 무효? 강행 규정 위반했으니까 뭐여야 돼요? 무효여야 돼요. 근데 유효해요. 처벌은 되는데 유효해요. 강행 규정인데 위반한 행위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뭐라 그랬는데? 무효라 그랬는데. 이거 분명히 강행 규정인데 왜 유효지? 그래서 또 강행 규정을 둘로 나눕니다.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규정, 이걸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위반했을 때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닌 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단속 규정은 왜 만들어지냐? 세금 때문에. 이거를 무효로 하면요, 우리한테 세금을 추징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유효여야 을에게 취등록세도 두드리고 양도세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을 했다, 걸렸다, 처벌은 처벌대로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추징 같은 것을 국가의 행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정. 이런 규정들을 뭐라 하고? 단속 규정이라고.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들을 단속 규정이라 하고,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X.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원칙이 돼.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거 3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라. 이거.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 무효가 아니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법률 행위의 목적의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은 강행 규정만을 말한다.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임의 규정 하나 기억. 두 번째, 강행 규정이 또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지만 단속 규정은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여기 하나 있다. 딱 이렇게 적법성은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어려운 분? 안 어렵죠? 어렵지는 않아요. 복잡해서 그렇지. 그렇죠? 뭐 이렇게 자꾸 나눠 짜증나게.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데 자꾸 나누고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점점 복잡해질 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중에서 3가지 했습니다. 이제 4번째가 문제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까지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은 다른 말로 사회 질서 라고도 합니다. 사회 질서.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이 설령 적법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이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이 조문을 2개 만들어 놨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요거는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2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104조 불공정한 행위를 규정해 놨어요. 103조 조문을 잠깐 볼까요? 14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양가로 5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반가로 2번에 민법 제103조라고 박스가 하나 쳐져 있고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또 뭐 추가적으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조문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이 조문이 있는가? 좀 전에 조문을 확인을 해봤지만 조문 속에 추상적인 단어가 보여요. 선량한 풍속이라는 단어하고 사회질서라는 단어하고. 이게 지금 기준이 따로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량한 풍속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엘리베이터 우측 통행하는 게 선량한 풍속이냐 말이지. 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리 꼬지 않고 앉아있는 게 선량한 풍속이냐 말이지. 기준이 없어요. 사회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애매한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나? 갑이 을과 이런 계약을 합니다. 계약의 이해가 조금 세요. 병을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 병을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 또 도박 자금을 빌려주겠다. 또 본부인이 있는 놈이 젊은 여자하고 계약을 맺어. 대법원 표현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부첩계약. 부첩계약을 하고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뭐 무슨 계약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계약을 했다 갖고 와서 이런 법률 행위가 있다. 이 계약의 유무효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유무효를. 다른 요건은 다 갖췄다고 전제하고 당사자는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까지는 다 전제하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이 적법할까요? 위법할까요? 적법, 위법. 네, 대부분은 위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은 위법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위법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민법의 위법적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민법에서 말하는 적법이란 게 무슨 뜻이었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적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적법이라면 전제가 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 딱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위반하면 적법성이 없는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법하려면 살인청부 계약하지 마라. 부첩 계약하지 마라. 도박자금 빌려주는 계약하지 마라. 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살인을 청부한 요 사람을 살인 교사죄로 처벌하는 규정, 요 놈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규정, 요 놈을 도박죄로 처벌하는 규정,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간통죄 규정이 있었는데 폐지했어요. 이렇게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게 금지 규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따라서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위반해. 그러니까 이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하다 말이죠. 민법적으로는 적법해요. 다시 말해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해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해서 이걸 유효로 할 것이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뭐뭘 해라, 뭐뭘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마련된 게 뭐다?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103조 조문의 의미예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일일이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두 번째, 실제 구체적으로 이런 계약 등을 했을 때 살인 청부 계약이나 도박자금 대역이나 부첩 계약 따위를 했을 때 그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에 비춰보자.
그래서 이게 사회질서를 위반한 건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은 건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자. 만약에 이런 103조를 두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이거는 적법하기 때문에 뭐가 돼버려요? 유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련된 조문이 사회질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를 보시고 위법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때 위법은 사회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그게 사회질서예요. 야, 저런 거 인정하면 사회질서가 깨지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적법은 하되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법과 사회질서를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 103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냐? 갑과 을사에 어떤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의 유무효와 관련해서 적법성까지는 통과를 했어. 이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적법해.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계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처럼. 그렇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제일 이거. 이 부첩계약이 사유질서에 위반하냐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위반한다고 얘기하지만 돈 많은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많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남자지만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1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한 100명 가까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한 99명 이상이 이거 안 된다 그랬지만, 이거는 많은 남자분들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들어야지 못해도 속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갑과 을이 부첩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의 부인이 을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마라, 그런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어.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갑의 부인이 을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내 남편을 만나지 마라, 그걸 조건으로 1억을 주기로 했고 을이 그걸 1억을 받고 안 만나기로 했어. 이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괜찮아. 그건 또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을이라는 사람이 강도짓을 저지르려고 칼을 하나 샀어요. 그걸 친구 갑이 봤어요. 야, 너 그러지 마라. 네 인생 조진다. 너 돈 필요하냐? 내가 1억을 줄 테니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을의 범죄행위를 막았어요.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범죄행위를 막았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원래 큰 전통주지예요. 돈 주고 샀어요, 주지직을.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종단이 얘가 돈 주고 주지직을 샀다는 걸 알면서도 주지로 임명을 했어.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갑이 갚을 돈이 있는데 안 갚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파트를 자꾸 경매하려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놨어.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 아닐까? 재산 빼돌리는 행위. 아니야.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야. 자,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구별해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될 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을 다 외워서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1월달, 3월달, 5월달이 되면 헷갈리는데 아닌 것들,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 그 아닌 것들만 집중해서 외울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오늘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들은 쭉 봤어요. 아닌 거. 부첩 관계를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돈 주기로 하는 거.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었어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벌써 2개 외웠어요. 그쵸? 인 것 아닌 것 중에서 아닌 것 2개 외웠습니다. 앞으로 10개만 더 외우면 돼요. 10개 다 외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려. 그래서 오늘은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조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앞으로 구별할 수 있되, 오늘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거 2개, 아주 쉬운 거. 부첩 관계를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비 따위를 주기로 하는 약정과 전통 사찰 주지직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슬쩍 지나가듯이 이왕 아까 말한 거 하나 더 외울까요? 채권자의 경매 따위를 피할 목적으로 친구와 가짜로 매매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에? 아니다. 왜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런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 이게 민법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반사회 질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나와요. 우리 입문서를 보면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밑에서 5번째 절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라는 게 있죠. 아, 요것도 또 조금. 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게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걸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갑이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요. 뭐 우리 상가 아파트 이중분양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파트를 팔아요. 자, 이때 매수인 소유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 네, 보통은 을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할까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잔금 치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잔금을 안 줬어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잔금을 줬다 하더라도 현재 열세를 받아서 얘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아파트를 1억에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는 갑에게 남아있어요. 그럼 갑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근데 이 갑에게 2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 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이중매매라 합니다. 요 사람이 제1매수인, 요 사람이 제2매수인. 자, 이때 제1매수인 을과 제2매수인 병, 누가 법적으로 누가 먼저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먼저 계약을 했다 그래요. 먼저 계약했으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을은 먼저 계약했지만 돈은 누가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병. 그러면 계약 시기로 따지면 을이 우선하겠지만 대금 액수로 따지면 누가 우선해? 병.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해야지
중간에 새치기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일반 상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라서 우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등해요. 뭐 하자고요? 평등해요. 이유는 을하고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채권이에요. 을도 병도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이나 병은 현재 갑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주세요라는 채권만 갖고 있어요. 자, 채권, 돈 갚아. 이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시오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갑이 을에게 1억을 꿔줬어요. 1억 갚아라.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학원과 계약을 했죠? 그러면 그 계약에 기초해서 이정환 애한테 강의해라.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이란 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 뭐뭐 해라. 이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돈 갚아라. 이것도 채권이고, 등기를 넘겨달라. 이것도 채권이고, 학원 여러분이 저한테 민법을 강의해라. 이것도 채권인데, 세 번째 거 여러분들이 이정환에게 강의해라. 누가 우선해요? 학원 계약을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해요? 다다리 끄는 사람이 우선해요? 연간 종합반이 우선해요? 똑같죠? 똑같아요. 정해진 날짜에 똑같이 와서 평등하게 강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래요. 채권은 성립 시기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평등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먼저 받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누가 장땡이라고? 먼저 받은 사람이. 그걸 채권 평등주의, 선이행주의 이렇게 불러요. 채권은 채권의 성립 시기라든가 채권 액수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이행을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걸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 선이행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을 먼저 계약했다고 해서 우선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 없고, 병 돈을 2배를 주기로 했다 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받을 권리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누가 우선해? 그냥 먼저 등기 넘겨받는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1매매든 제2매매든 먼저 등기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1매수인은 새치기를 당했다 해서 왜 새치기 했냐 따질 수 없고 갑에게만 뭐라 해야죠. 갑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냐? 후발적 불능에 대한 책임. 잘 보세요. 갑이 을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갑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대로 남겨둬선 안 되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를 하고, 뭘 하고? 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 따위를 줬다면 그거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그리고 뭐 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부동산을 2중으로 팔았든 3중으로 팔았든 100중으로 팔았든 똑같습니다.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해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을에게 돈 돌려달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갑이 잠수 타면 어떡하나요? 그럼 어떻게 받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대답은 뭘까요? 돈 대신 받아들입니다라는 분들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건 법 이후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법적으로는 소송 제기해야 돼요. 판결문 받아야 돼요. 갑이 돈이 없으면 뭐 없어요, 받을 길이. 갑이 돈 다 써버렸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저한테 저보고 흥신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확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권리 의무까지 있다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요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자, 어떤 경우인지 그냥 생각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갑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그한테 팔은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팔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아니 뭘 표정을 심각해.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이 갑이야. 을한테 아파트를 판 상태야. 근데 병이 와서 자기한테 팔으래.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 이미 팔렸다. 그러죠? 그게 사회질서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병이야. 아파트를 사러 갔어. 팔아라. 그랬더니 팔렸다고 얘기해. 그럼 여러분은 보통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렸대.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요 보통? 무슨 생각을 해? 한 발 늦었군. 다른 거 알아봐야지. 그게 상식이죠. 그게 사회질서예요. 그게 사회질서예요. 그런데 요 놈은 반사회질서야.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배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게 반사회질서예요. 이게. 예? 얘가 먼저 꼬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물러나는 게 보통인데 그게 사회질서인데 물러나기는커녕 더 달려들어서 팔아라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병이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한 발 늦었냐고 물러날라 그래. 근데 갑이 뒤에서 한마디에 2배 주면 너한테 팔지. 그래서 갑이 가다가 되돌아와서 샀어요. 이거 반사회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에요. 왜? 병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갑이 을을 배신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어. 되돌아가고 있어. 갑이 뒤에서 2배 주면 너한테 팔지 그래서 샀어. 이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야.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거하고 팔렸다는 사실 안 병이 물러나기는커녕 먼저 갑에게 2배 줄 테니 팔아라. 이게 반사질서예요. 요거를 적극 가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제2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까지만 오늘 기억하세요. 그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앞으로 살을 조금씩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동기불법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뒷마무리,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나중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두자. 반사회 질서 행위 인각과 아닌각을 구별하자. 나중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걸 나중에 살을 좀 붙이자. 이렇게만 뼈대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순환에는 여기까지. 두 번째가 불공정한 행위예요.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무슨 행위? 폭리행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다. 뭐 이런 거. 개발구역 내 땅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고 시가가 1억인데 개발하는 주체 궁박 쫓기는 사정을 위해서 10억을 받고 팔았다. 100억을 받고 팔았다. 이런 것들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게 중요해요. 요거. 오늘 요것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요, 폭리행위가 성립하게 되면요, 폭리를 취하는 놈이 있어요. 폭리를 당한 자가 있어요. 피해자. 폭리를 취하는 사람과 폭리를 당한 사람이 있게 돼요. 폭리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 하고요. 폭리를 취한 사람을 폭리자라 합니다. 일단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요,
이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주고받은 게. 피해자는 1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다. 폭리자는 1,000만 원에 샀다. 그럼 얘는 9천만 원의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1억짜리 땅을 1,000만 원만 주고 샀으니까 폭리를 취한 거예요. 피해자고 폭리자고 이렇게 됩니다. 준 건 1억짜리 땅, 받은 건 1,000만 원. 10배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야 현저한 불균형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요. 일단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코엑스 건너편에 한국전력 부지가 있었어요. 그 한국전력 부지가 감정평가 시가가 한 3조 정도 됐습니다. 그 3조짜리 땅을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주고 샀어요. 3조짜리 땅을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주고 샀으니까 한국전력은 7조의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7조의 폭리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안 내리죠. 뒤져라. 그렇죠? 3조짜리 땅을 팔아서 10조를 받았다니까 한국전력이. 그래놓고 적자라고 요금 안 내려주고 말이지. 여기 혹시 한국전력 관계자분들 계시면 양해를 해주세요. 이 올해 여름에 제가 하도 에어컨 때문에 와이프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전기요금 때문에 저는 풀로 하루 종일 돌리는 주의예요. 에어컨을 밤새도록. 그래서 두꺼비 2번이나 나갔어요. 하도 돌려서. 와이프는 장식용 에어컨은 장식용. 선풍기로도 충분해. 이게 와이프. 맨날 싸웠어 맨날. 근데 어쨌든 한국전력은 3조짜리 땅을 주고 10조를 받았으니까 7조의 폭리를 취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냐 말이죠. 아니에요.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유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이 피해자가요. 백사조를 보면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돼요. 자, 궁박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느낌이 오죠? 굉장히 궁색한 거, 쫓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이라고 해서 막 쫓기는 거 말하는 거. 돈에도 쫓기고 정신적으로도 쫓기고 막 쫓기는 거. 경솔은 아시죠? 성급한 거.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피해자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궁박하지도 경솔하지도 무경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빤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궁박하죠. 그래서 10,000원짜리 빤스를 팬티라고 해야지. 100원 받고 팔고 있어. 그럼 부도난 내의 회사가 아주 궁박한 상태에서 10,000원짜리 네일을 100원을 받고 팔고 있으니 첫째,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죠. 100배.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네일 회사는 부도가 나서 궁박해요. 그럼 이거 불공정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미쳤나 봐 또는 부도가 났어요. 눈물에 부도 대처분 하는 데 가서 싸게 샀어. 이게 불공정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피해자가 설령 궁박경솔 무경험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구나.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그게 뭐냐? 폭리를 취한 사람이 피해자가 요렇다라는 걸 알면서 요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이용 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ATM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갔는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카드를 들고 ATM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카드를 넣으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넣어요?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은 ATM기에서 돈을 뽑아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 무경험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사회질서일까요?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사회질서일까요?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거나 은행 직원을 불러서 이분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그게 사회질서예요. 근데 요 놈은 달라요. 그걸 알아. 도와줄 생각을 하기커녕 뭐해?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요. 이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부도난 내 회사로부터 내일을 저렴하게 사고 있는 나, 부도난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는데 그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게 핵심이고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살을 덕지덕지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효과가 있고 증명의 문제가 있고 적용 범위가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런 건 나중에 보는 거고,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뜻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 뼈대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의 목적에 갖춰야 될 요건 4가지를 다 기본적인 뼈대를 세운 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다 늦으니까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요건을 보겠습니다.